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적 같은 선방의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들도 2분기를 저점으로 6, 7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은 제가 보건대 100% 국채 발행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뜨거운 감자인 2차 재난지원금이 주제입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들어볼까요? 2차 재난지원금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타이밍도 지금 사실 너무 잃어가고 있어요. 예. 오히려 늦었다. 예, 지금 상황이요. 현장 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그 관료들이요. 되게 통계 자료에 많이들 의존하는데 통계 자료는 되게 7월 달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빨라요. 네. 근데 8월 15일 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네. 거의 일주일 동안에 지난해 대비 한 매출액이 한 18%포인트가 줄어들었어요. 수도권에서요. 그 다음 주, 지난주죠. 지난주엔 32%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뭐 우리 느끼잖아요, 지금요.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네. 네. 이게 당연히 타격 줄 수 있다는 건 우리 쉽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한 자영업체들부터 문 닫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거기다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이제 이 소상공인들 중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들이 일반 소비자하고 접촉하는 자영업자들이 도매, 소매, 음식, 숙박업 이 분야들인데요. 네. 이 분야가 어저께 한국은행에서 산업별로 이제 그러니까는 저희 대출금이 이제 통계가 발표됐는데 지난해 1년 전에 비해서 18조 8천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게 뭐냐면 21%가 증가한 건데요. 네. 이게 통계 집계한 이후에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대출금을 받아가지고 겨우 버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게 2분기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지금 상황은 2분기보다 더 안 좋잖아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런 점에서 지금 상황이 지금 굉장히 녹록치 않고 굉장히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시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점에서 현장을 좀 들여다보고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필요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절실하고 필수적이라는 말씀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까요? M 의원이 정리하셨죠? 네,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 과반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36%로 찬성 여론이 반대에 비해 1.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여론은 대체로 전 계층에서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령대별 찬성률은 40대 63%, 60대 62%, 50대 59%, 70대 이상 56%, 30대 5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부터 20대 응답자들은 찬성 45%, 반대 46%로 팽팽한 모습을 보였고요. 권역별로는 전 지역에서 찬성이 과반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국민은 지금 필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특히 민생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1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냐 아니냐 또는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걸 짚어봐야 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 짚을 때가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1차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만족했고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그 최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1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확실히 있었죠? 예,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건 뭐 통계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 쭉 발표했잖아요. 네. 18세에서 20세가 적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요. 네. 이게 가구당 줬기 때문에 못 받았구나. 부모들이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용돈 지급이 안 됐군요. 예, 안된 효과가 없었네요. 안된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소득 이전이 안 그러니까 됐군요. 별로 그러니까 네. 피부에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못 받은 거 치고 높게 나온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자, 이건 뭐 여담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성장률들이 다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잖아요. 네. 전 세계가 마이너스 하는데 우리만 유별나게라도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근데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요. 지금 내수하고 수출이 그러니까 양대 축인데
수출은 지금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수에서 유일하게 방어하고 있는 게 민간 소비예요. 소비입니다. 정부 소비하다 벌써 민간 소비 부분이에요. 이 소비를 이끈 것이 성장률이 이렇게 이제 개선이 되니까 당연히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일자리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4월 달에 그러니까 최악이었었어요. 일자리 감소 그 규모가요. 그다음 5월 달부터 이게 계속 조금 감소폭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 6월 달 가면서요. 그리고 소매 판매액도, 소비액도 판매액도 5월 달부터 전년 대비해서 싹 증가해요. 정확하게 뭐냐면 재난지원금 지급한 시기하고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을 때요. 백화점은 그래도 좀 됐었어요. 플러스 했었어요. 그동안에도요. 근데 이번에는 백화점은 마이너스이고 오히려 뭐냐면 동네 슈퍼라든가 편의점 이런 데가 플러스 다 반전됐어요. 왜?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데가 그런 데다 보니까요. 그런 점에서 재난지원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제가 6월 달부터 사실은 2차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요. 6월 하순 들어가서면서 이게 꺾이기 시작해요. 이게 다 소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이제 미리 다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한 거냐면은 지금 사회적 재난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로 어쨌든 간에 소득 붕괴가 일어난 거예요. 경제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연결망입니다. 소비, 유통, 생산, 유통, 소비를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연결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거리두기 하니까는 소비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타격 보게 되고 자영업자 타격 보니까는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도 타격 보고 고용이 또 이제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이게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냐면 억지로 그 연결망을 이어주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지역화폐하고 연결시켜서 한시적으로 다 소비하게끔 하는 이 정책이 굉장히 유효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네. 예. 각국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재난지원금일 텐데 문제는 정부 당국, 특히 기재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가 하나 발표됐었는데 이 통계에 따라도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1조 원 지급을 하면 그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2천억 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신뢰할 만합니까? 이거 한국은행 발표가 아니라요. 일부 언론에 의해 가지고 한국 일부 발표를 왜곡해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끔 간 건데요. 네. 예. 왜곡되어 있군요. 예. 네. 첫째는 뭐냐면은 한국은행에서 이런 이제 모형을 개발할 때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해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 한 거냐면은 금융위기 끝난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난해 1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네. 재난지원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이 모델이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썼고요. 첫째는요. 둘째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쓰는 정부 이전 지출이라는 것이 재난지원금만 같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국민연금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기업들한테 투자 보조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출했을 때 수출 보조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이런 금액들이에요. 근데 재난지원금은 사실 그 기간에 지급하지 않았었죠. 않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는 그러니까는 정부가 이렇게 이전시킨 돈들이 딱 계산해 보니까는 GDP를 그러니까 2천억 분이 1조가 할 때 한 2천억 분이 1년 내에는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러한 소위 말해서 추정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실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자, 지난해 경우에 소득이 내가 10,000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7,000원을 썼었습니다. 70%를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자리도 안정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올해는 딱 보니까 내가 일자리도 언제 갈지 모르겠어.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재 직장은 있어요. 그럼 10,000원이 딱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출을 7,000원 쓰던 걸 6,000원 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1,000원을 더 줬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7,000원을 소비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결과적으로 작년 7,000원하고 올해 7,000원하고 변화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사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효과와 대책 효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 착시 때문에 정책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국민 세금을 정부가 쓰면 효과가 크다. 그런데 국민 세금을 국민이 직접 쓰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봤는데 2차 재난지원금 관련돼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전 국민한테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줄 것이냐일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먼저
정치권 발언을 오창석 의원이 정리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정당별로 입장이 좀 다르고요. 정당 내에서도 조금 입장이 좀 다른 편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을 할 경우에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남겼고, 이낙연 신임 민주당 대표는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 역시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선별 지급을 얘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 지원금을 지급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진성준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일정 소득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인사들은 선별,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3월에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만 많이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특히 선거를 앞둔 지난 상황과 달리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신중론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부채 비율, 적자 국채 발행 이런 이야기를 들면서 굉장히 위험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정부 예산안 내 2021년도를 보면은 8.6% 증액해서 555조, 그중에 보건복지 고용을 199조, 약 200조 가량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재난지원금 역시 저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렇게 대폭 증액해놓고 그때까지 기다려라, 차등해서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고요. 이 대통령이 되면은 가장 힘이 쓸 때가 취임했을 때보다 인수위원회 할 때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이낙연 신임 대표가 대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기류도 사실상 이낙연 대표 입에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처음부터 1차 지급 때부터 신중론을 얘기하면서 사실상 선별 지급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됐으니까 그 목소리가 훨씬 더 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당장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전 결국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결국은 작년에는 괜찮았던 사람이 올해 힘들었던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나눌 것인가, 그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근데 건강보험료도 작년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별과 차등 기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렇게 따지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서 올 하반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병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선별 지급을 통한 행정적인 비용도 클 것 같은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요, 제가 학자로서요, 지식인으로서 장담코 얘기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종인 그 국민의힘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무원한테는 주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공무원만 안 주면 되는 거냐, 선별이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아주 영악한 저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소득의 감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 소득의 감소가 없는 사람들이 공무원만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가는 것인데,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요, 아까 앞에서 했듯이 사회적 재난을 위해서 소득 충격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되게 두 가지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금 감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세금 감면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42, 3%가 면세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위 소득계층들이 별로 혜택을 못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일반 국민들한테 하소연을 많이 이렇게 평상시에 들어요. 제가 이제 방송 출연 많이 하니까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면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분은 있잖아요. 이게 사교육 시장에 이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작년에 월 소득이 한 5, 600만 원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 지금 보면 200만 원 안팎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작년 소득으로 하게 되면요, 제외됩니다. 선별로 하게 되면요. 반면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저소득층이 누굽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들이요.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대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월 142만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지난해나 올해나 똑같이 그 금액을 다 받고 있어요. 100%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포함이 되집니다. 선별 지급하게 되면요. 그럼 소득의 감소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는 이유 가지고 지급을 받고, 반면에 소득에 큰 감소가 있는 사람은 소득이 작년에 소득이 그러니까 높았다고 해가지고 배제가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분기 통계청 소득 발표를 보니까는 전체 가구 상위 10%까지도 소득이 다 후퇴하고 있었어요. 재난지원금이 없었으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기술적으로 선별이 불가능하다.
아까 건강보험 얘기했는데요. 작년도 건강보험료는 2018년도 소득 기준인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8월 31일 날 끝난 종합소득 신고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가 그걸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도 작년 소득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철든 사람이었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을 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발언 한번 듣고 오시죠. 같이 한다는 것은 일정 금액은 전체에게 주고 예. 일정 금액은 긴급 구난의 성격으로 맞춤형으로 주고 이거 두 가지 섞을 수도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시기를 나눠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 점이 철학적인 차이나 정책적인 노선 차이가 아니라는 점 이걸 전제로 해놓고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논점이 뭐냐 액수입니다. 전체 총액. 이게 지금 논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얼마를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를 감당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의 논의는 네,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 조금만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걸 1차 재난지원금 때 이미 시행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금융 지원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소위 이자 납부 같은 거 유예를 한다든가 대출금 이 상한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용유지금이라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죠. 네. 이게 지금 김종민 의원에게는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지원금을 또 해줬잖아요. 이미 1차 때 했던 거예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비에 판매액에 매출에 이제 도움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충분치가 않아요. 충분치가 않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또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한테요. 그런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저는 사실 대책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웠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킹덤어록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리고 경제도 결국 타이밍이다. 네. 맞는 말이네요. 많이 공감하시는 것 공감 가는 같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최백은 교수님, 오찬성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